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수축 확대 노즐, 초음속 노즐이죠.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음속의 유동을 가속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유로가 좁아져야 됩니다. 일단 수축을 해야 되고요.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좁아진다고 해서 초음속이 되진 않아요. 음속까지는 이 수축 노즐에서 음속까지는 도달할 수가 있겠지만 이 음속 이상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음속 이상으로 유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바깥쪽에 이제 압력이 PB라고 한다면 이 PB를 우리가 사실은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P0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연료를 많이 태운다든지 해서 이 P0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이 바깥쪽의 압력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여기 그림에서는 이제 P0로 이제 나눈 상태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조정 가능한 건 이 분자에 있는 PB가 아니고 P0라는 점을 먼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이제 점점 높여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압력을 높여주면은 이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됩니다.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게 되죠. 그래서 A보다는 B가 이 A라는 곡선이 요 곡선인데요. 이 A라는 상태보다는 B라는 상태가 이 P0가 더 높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C는 일단 이 목 부분에서 음속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C부터 I까지는 요 왼쪽 그림에서도 C부터 I까지는 전부 음속에 도달하는 경우예요. 음속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전부 유량이 똑같게 됩니다. 그렇죠? 음속 이상으로는 요 목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최대 속도가 음속입니다. 요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P0를 아무리 높여줘도 요 부분, 목 부분에서 이 음속이 되는 요 C나 D나 뭐 I나 전부 똑같은 유량을 이렇게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P0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아음속으로 되돌아가요. 여기서 이 확대되는 노즐에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아음속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이 P0가 이제 충분히 높지 않은 경우가 이제 요 C하고 D하고 E하고 뭐 F하고 G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 경우들은 충분히 이 PB가 낮지 않기 때문에, 즉 P0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다시 속도가 아, 줄어드는 샥이라는 형태로 줄어드는 그런 형상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설계한 압력이 어떤 압력이냐면은 요 H입니다. H가 이제 우리 여기도 있죠. 디자인 프레스 레이쇼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요 H가 우리가 설계한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만약에 이제 요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을 P0에서 가해주게 되면 이 확장 이 노즐 출구로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팽창하는 그래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 노즐에서 떠나는 운동량의 반대로 이 추진체는 요 앞부분에 있는 놈들은 운동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P제로를 높여줄 필요는 없어요. 가장 좋은 건 이렇게 H처럼 유동이 이제 생겨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 목 부분에서 음속에 도달하고 그리고 이 확대 노즐을 통해서 점점 가속이 되는 형태. 그래서 최대의 운동량을 밖으로 품어내는 이런 형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수축되고 확대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수축되고 확대돼야만 이렇게 초음속 유동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수축만 되는 유동은 어떠냐면은, 만약에 이제 P0가 충분히 높지 않으면 그냥 아음속인 상태로 끝나요. 아음속인 상태로 그냥 배출이 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 C 이상의 압력이 C점을 지날 수 있는 이상의 압력이 P0에서 가해주게 된다면 이 출구에서는 음속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를 얻기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시 더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 확대되는 노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기 C가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은 설계한 이 Z를 설계한 그 압력으로 P0를 이제 가해준 경우가 되는 거고요. P 에스테릭하고 이제 똑같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그보다 이제 더 높은 압력을 가해주게 된다면 이 출구에서 떠나는 유체 덩어리들의 속도는 음속에 도달하게 되겠지만 나가서 이 노즐 밖에서 이제 다시 익스펜션이 돼서 확장이 돼서 어, 이 D나 E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경우 다 전부 다 유량은 똑같게 됩니다. 이 음속으로밖에 지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음속으로밖에 이 가장 좁은 부분을 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의 유량은 흘러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수축 확대 노즐로 되돌아오면 이렇게 초음속 이상, 그러니까 음속 이상의 운동량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확대되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여기서 노즐이 끊어진다면, 어, 여기서 노즐이 끊어진다면 음속까지밖에 얻을 수 있다. 음속까지만 얻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바로 이 H 상태, 초음속 상태가 되고요. PE, 즉 배출되는 이 유체가 갖고 있는 압력이 이 배압, 외부에 있는 압력하고 똑같게 되기를 이제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하는 건 이렇게 되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시면 항공회사에 가시면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H에 도달하지 못할 만큼의 압력을 P0, 이 부분에서 가해주게 된다면, 연소를 시켜주게 된다면, 이 수직 충격파를 통해서 다시 아음 속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유동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G의 경우에는 이 충격파가 생기게 되고요. 충격파로 인해서 속도가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고요. 이 I인 경우에는 좀 더 이 P0가 우리가 설계한 압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 배출하는 여기서의 압력이 PB하고 똑같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팽창을 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음속이 이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C 상태보다는 더 커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만 어느 일정 부분에서는 초음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이 D나 E나 F의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G도 마찬가지고요. I는 과하게 이제 연소를 시킨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H로 운전이 되게끔 정확하게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음속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현상들이 생기는데요.
요건 앞서서 보여드린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요점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해서 요점으로 갈 동안에 즉 음은 어디까지 이 파동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 선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했던 그 소리들은 여기까지 가게 돼요. 요 원주산까지 요 원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반면에 비행기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요. 여기까지만 가게 되는 거죠. 즉 U가 비행기의 속도 캐피탈 U가 음속인 알파보다 작다는 이야기. 작을 경우에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마하파가 생겨나지 않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비행기가 음속으로 운전을 한다면 U가 알파하고 같다면 비행기가 여기 있을 때 발생했던 음이 요 원까지 가는 거죠. 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여기까지 가게 됩니다. 비행기도 역시 요만큼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원주를 그려보면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죠. 이런 식. 여기서 접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요게 이제 마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음속보다 비행기가 더 빨리 가게 되는 이 C의 경우를 보시면, 요 자리에서 비행기가 여기 있을 때 발생했던 그 파동들은, 요 원상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즉 비행기의 속도가 이 음속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U가 알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비행기는 벌써 여기까지 가 있어요. 여기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부 원뿔형으로 생긴 요 내부에는 비행기가 발생했던 소음들이 존재하게 되는 영역이지만 요 원뿔 바깥에는 조용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웨이브를 우리가 마하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마하 남바가 1이 된다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90도가 되게 되고요. 마하 남바가 2가 된다면 이 각도를 나타내는 요 뮤가 30도를 나타내게 됩니다. 마하 남바가 5 정도까지 크게 되면 훨씬 더 비행기가 빠른 거죠. 그럼 이제 뮤가 11.5도 정도까지 좁아지게 돼요. 더 쪼빗한 뾰족한 원뿔 형태의 마하파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뮤를 우리가 구해보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요. 즉,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인 뮤를 생각하면 요게 직각이잖아요. 이게 원에 이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수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각도가 뮤인데요. 즉, 요 각도가 뮤인데요. 요 각도가 뮤입니다. 그래서 요 뮤를 측정을 해보면 사인 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비행기가 가는 속도는 U 곱하기 델타 T가 되고요. 음이 여기까지 가는 거리는 알파 곱하기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 T는 똑같으니까 결국은 U분의 알파라는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알파분의 U가 뭐냐면은 마하남바죠. 그래서 마하남바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남바가 얼마인지를 알면 이 뮤가 몇 도나 되는지 그 각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마하남바입니다. 마하파입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 그림을 살펴보면 마하남바가 3.5일 때는 마하파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걸 알 수가 있고요. 마하남바가 6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뾰족한 그 마하파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걸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마하남바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각도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경사충격파입니다. 우리 그 수직 충격파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 경사충격파는
수직 충격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만 이제 일단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경사 충격파는 어떻게 하면 형성이 되냐면은 이렇게 유로가 갑자기 좁아질 때, 그러니까 이 베타가 양의 값을 보일 때 이런 경사, 오블릭 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샥의 앞뒤에서 만약에 초기 상태, 그러니까 요 1번 상태에서 초음속 상태가 아니었다면, 초음속 상태가 아니었다면, 물론 아음속이었다면 아음속인 상태로 유동이 가속되겠죠. 유동이 가속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상태가 초음속 상태라면 이렇게 오블릭 샥이 생기면서, 즉 경사 충격파가 생기면서 이 초음속 유동이 아음속으로 변하게 되는 이 좁은 면을, 이 아주 얇은 면을 거치면서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바뀐다고 해서 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좁은 면을 통해서 갑자기 아음속으로 변하는, 아주 이 좁은 면을 통해서 아음속으로 변하는 샥을 유동이 겪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살펴봐도 여러분들이 직감해서 아실 수 있듯이 이 샥에 대해서 탄젠셜한 방향으로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전혀 영향이 없죠. 뭐가 영향이 있느냐 하면은 요 샥 면에 대해서 이 수직인 방향의 속도 성분만 이 샥을 만나면서 급격히 변하게 됩니다. 압력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 그런 수직 충격파와 같은 그 현상을 이 유체 덩어리들이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VT1하고 VT2는 다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압력의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힘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샥에 대해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만 샥을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방향의 속도만, 노멀 방향의 속도만 급격하게 줄어드는 샥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파기 때문에요. 뭐 노멀 샥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샥입니다. 그래서 등 엔트로피 유동은 될 수가 없어요. 등 엔트로피 유동이란 건 천천히 리버서블한 프로세스에서만 가능한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아주 좁은 그 면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등 엔트로피 유동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 반면에 이제 열 전달은 일어나지 않는 단열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시겠어요? 베타가 있을 때, 이런 형상을 만났을 때, 즉 베타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 마하 넘버가 정해졌을 때, 여기 유속을 할 때 과연 몇 도의 각도, 즉 세타가 얼마 정도의 샥이 생기는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게 궁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타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 베타와 그리고 이쪽의 속도로 우리가 표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수학들이에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이 꺾임각이 베타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이 충격파의 각도 세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베타와 세타로서 이 노말 방향의 속도와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들을 구해보면 뭐 당연히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V1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 노말 방향의 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V1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 탄젠시알한 방향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타가 90도 같으면 아, 죄송합니다. 이 노말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샥을 만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요때의 각도는 이제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형성이 되죠. 요 면에 이제 평행하게 이렇게 유동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노말 방향의 속도는 이 사인 베타 마이너스 세타를 곱해준 값이 되고요. V2에다가. 그리고 탄젠시알한 방향의 속도는 V2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는 질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그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똑같은 전략들을 이제 똑같은 전략이기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사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탄젠시얼한 방향의 속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에 대해 생각하면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요 2번 쪽에서는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density 이제 증가하게 되죠. density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속도는 이제 급격히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번 상태보다는 density는 커지고 속도는 작아지게 되는 상태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가 질량 보존식에서는 일단 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량 보존식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탄젠셜한 방향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VT1하고 VT2는 똑같은 값을 갖게 되고요. 이 나머지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이 운동량의 변화는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로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 운동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P1-P2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식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방정식은 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엔탈피와 그리고 운동 에너지, 단위 면적, 단위 질량당 말하자면은 내부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의 합이 엔탈피입니다. 그래서 그 엔탈피와 단위 질량당 운동 에너지의 합이 일정해야 되죠. 다른 에너지를 가해준 게 없기 때문에요. 그 합이 2번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열을 가해준 것도 아니고 일을 해준 것도 아니니까요.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V1이나 V2는 전부 탄젠시얼한 방향의 속도 성분과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게 되죠. 나눌 수가 있게 되고 앞서서 우리가 VT1, VT2가 같은 값이라는 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접선 방향의 속도 성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값하고 요 값은 똑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요. 요렇게 다시 에너지 방정식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좌변에는 요 1번 상태에서 엔탈피와 노멀 방향의 운동 에너지, 2번 상태에서는 엔탈피와 노멀 방향의 속도 에너지의 합이 같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왜? 탄젠시알한 방향의 속도 성분이 똑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앞서 이제 여기까지만 보면 이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만 제외하면은 이 노멀 방향의 속도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만 제외하면은 수직 충격파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방정식 세 개가
수직 충격파랑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충격파 때 했던 것들을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뭘 알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요 세타를 알고 싶다고 그랬어요. 요 세타를. 뭐가 주어졌을 때. 이 꺾임값 베타 그리고 이 마하남바 원 그러니까 1번 상태에서의 그 유속과 이 베타를 알고 있을 때 세타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그래서 이 베타를 편의상 이 베타를 이 마하남바 원과 세타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베타와 마하남바 원을 할 때 세타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를 마하남바 원과 세타에 대한 펑션,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이 주어진 베타와 마하남바 원에 대해서 세타를 우리가 구할 거예요. 자, 마하남바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음속분해, 즉 루트 KRT, 얘가 음속이죠. 그 온도 T에서의 음속이 바로 루트 KRT가 됩니다. 분의 이 속도, 이 유체 덩어리가 움직이는 속도예요. 유체 덩어리가 움직이는 속도 V를 해주면 마하남바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탄젠시얼한 방향의 속도는 이제 똑같기 때문에 전혀 운동량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탄젠시얼한 방향은. 그래서 이 VT1하고 VT2는 각각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마하남바인데 이 값을 음속에 대해서 무차원한 값이 마하남바 T1이 되고요. 그때의 음속이 루트 KR T1이 되겠죠. 그리고 VT2는 똑같이 이제 마하남바 T2와 루트 KR T2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남바 T2는 마하남바 T1과 그리고 온도의 비율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하남바 N2는 이 마하남바 T2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자, 봅시다. 속도 자체가 이제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베타를 우리가 구해보면 VT2분의 VN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똑같이 음속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마하남바 T2분의 마하남바 N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남바 N2는요. 마하남바 T2에다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베타를 곱한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뭐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간단한 수학적인 처리를 했을 뿐입니다. 복잡한 수학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하남바 T2는 뭐냐면 마하남바 T1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어요. 이런 관계가. 그래서 마하남바 T2 대신에 요 값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베타를 마하남바 1과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하남바 T1에 곱하기 루트 T2분의 T1 그게 탄젠트가 이제 곱해진 형태가 되고요. 마하남바 T1은 당연하게도 마하남바 1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되는 거죠. 역시 되돌아가 보면 코사인 세타라는 게 이 V1분의 VN1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VT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이 1번 상태, 1번 온도에서의 온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음속으로 무차원화해 주게 되면 V1과 VT1을 무차원해 주게 되면 이렇게 마하남바 1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마하남바 T1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수직 충격파 때 했던 대로 T1분의 T2, 아니
T2분의 T1은 이렇게 마하남바에 대한 마하남바 1과 마하남바 2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요 T2분의 T1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게 됩니다. 대입을 해서 양변에 제곱을 해주게 되면 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 식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넘바 N1이 뭐냐면 여기 들어있는 마넘바 여기 마넘바 N2는 요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갔네요. 이 수직 충격파로부터 우리가 어떤 관계를 얻었냐면은 요 n을 뺀 관계를 우리가 얻었었어요. 이미 마넘바 2의 제곱은 마넘바 1에 대한 펑션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향의 속도 변화만 있을 뿐이지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없고 이 방향에 대한 변화는 수직 충격파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넘바 N2의 제곱하고 마넘바 N1의 제곱에 대해서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값을 마넘바 N2의 제곱은 마넘바 N1의 제곱에 대한 펑션으로 바로 우리가 수직 충격파의 관계식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리마인드. 각도 베타를 마넘바 1과 세타의 펑션으로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에서 이제 우리가 없애야 될 값은 뭐냐면 이 마넘바 N2예요. N2. N2. 요 값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값은 쉽게 우리가 마넘바 1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마넘바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나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 대신에 요 값하고 요 값 대신에 요 값을 대입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전체적인 식에서의 변수가 뭐냐면 마넘바 N1이 변수가 되고 세타가 변수가 되게 되고 베타가 변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넘바 N1이 마넘바 1 곱하기 사인 세타라는 것도 고려를 해서 요 식에 전부 대입을 하게 돼요. 자, 다시 마넘바 N2의 제곱 대신에 요 값들을 전부 대입을 합니다. 그럼 마넘바에 대해서는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은 마넘바 N1의 제곱들만 있어요. 그래서 마넘바 N1은 다시 뭘로 대체를 하게 되냐면은 마넘바 1 곱하기 사인 세타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요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는 세타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요런 값들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얻으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 꺾인 값 베타를 세타와 마넘바 1에 관한 펑션으로 표현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타 이꼴 마넘바와 베타의 펑션으로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결국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세타예요. 세타인데 여기 세타가 하나 나와 있지만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있기 때문에 explicit하게 세타 이꼴 function of 베타 마넘바 1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베타를 세타와 마넘바 1의 펑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식을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게 뭐냐면 바로 요 그래프입니다. 베타가 주어졌을 때, 베타가 10도로 주어졌을 때, 자, 다시. 베타가 이 꺾임각이 10도로 주어졌을 때 몇 도의 각도로 경사 충격파가 생기냐 하면은 두 개의 솔루션이 존재하죠. 뭐 쉽게 마넘바 1.6일 때를 생각합시다. 마넘바 1.6으로 접근하고 있던 유동이 이런 베타만큼 꺾여진다면 베타만큼 요 속도가 요 마넘바가 1.6이고 10도만큼 꺾여져 있다면
경사 충격파는 대략 한 50도 정도. 그리고 또 하나의 해가 있죠. 요 정도. 한 대략 80도 정도. 이렇게 두 개의 각도의 경사 충격파가 이론적으로는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큰 쪽의 충격파를 강충격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각도가 작은 쪽, 요쪽이죠. 요쪽 세타가 작은 쪽, 세타가 작은 쪽은 약충격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관찰되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충격파는 어떤 충격파냐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요쪽에 있는 충격파들을 주로 관찰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베타가 정해지고 다시 베타가 정해지고 이때 유속이 얼마인지를 알면 이 꺾임각, 이 꺾임각이 아니죠. 이 경사 충격파가 생기는 요 각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타가 제로일 때는 어때요? 베타가 제로일 때는 세타는 90도가 되겠죠. 당연히 베타가 제로일 때는 이 90도의 이건 경사 충격파가 아닙니다. 이 수직 충격파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정도로 이제 경사 충격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관찰을 통해서 알고 있는 충격파가 뭐냐면 이런 분리 충격파예요. 이 면에서 이제 생기는 마크파 이런 마하파 이런 거 말고 이런 이 분리 충격파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리 충격파도 일종의 충격파이기 때문에요. 이 돌출부 근처에서 생기는 요 돌출부 근처에서 생기는 이 충격파를 만나게 되면 유동은 다시 초음 속에서부터 아음 속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흔한 바가 1보다 큰 상태인 초음파 상태, 초음 속 상태에서 아음 속 상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유동이 진행됨에 따라서 여기는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 하면은 다시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아음속이니까요. 유로가 좁아지면은 아음속일 때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죠. 그리고 다시 초음속의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초음속의 상태로 디벨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분리충격파에 대한 간략적인 말씀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꺾임각이 사실은 음수로 진행이 될 때 여기는 이제 dV라는 값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아까는 이 꺾임각이 요 위쪽으로 생겼을 때 이 경사 충격파가 요 세타라는 각도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프란들 메이어 팽창파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돼요. 뭐 이해되시죠? 이게 초음속인 경우에는 유로가 넓어지게 되면 더 가속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천천히 가속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꺾이게 되면 이 면을 통과하면서 급격히 압력이 떨어져요. 이 상태보다도 압력이 급격히 더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압력이 작아진다는 이야기는 속도가 커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미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DV라는 이렇게 꺾였을 때 과연 어떻게 유동이 팽창이 돼서 유속이 얼마나 빨라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려는 거예요. 요렇게 요 면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팽창이 됐다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면에 대해서 탄젠셜한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요 면을 통과하면서 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 경우거든요. 충격파는 어떤 경우예요?
이 충격파 면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평창파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충격파가 생겼을 때는 충격파 면을 통과하면서 압력을 프레셔 월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는데 압력이 급격히 증가하는 어, 그런 유동 현상이었다면 이 팽창파는 갑자기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를 나타내요. 이 팽창파의 면을 통과하면서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DV만큼 왜 D를 붙였을까요? 왜 D를 붙였을까요? 아주 작은 각도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유동현상, 세퍼레이션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각도 DV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란이 생기는 이 각도, 요 뮤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하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거하고 뭐 전략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탄젠시알한 방향의 속도는 똑같다라는 것부터 이 탄젠시알한 방향의 속도는 속도의 코사인 뮤의 관계가 있죠. 이 속도에다가 코사인 세타 얘분의 얘가 이제 코사인 뮤가 되죠. 코사인 뮤를 곱해주면 탄젠시알한 방향의 속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팽창파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요 속도분의 요 속도가 이제 코사인 뮤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각도가 조금 더 커졌죠. 얼만큼 커졌냐면은 dv만큼 커졌어요. 그래서 뮤 더하기 dv가 되게 되고요. 여기 속도는 v에서 좀 커졌죠. 뭐 작아질 수도 있지만 v 플러스 dv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코사인 뮤 플러스 dv는 우리가 이게 코사인 공식인가? 코코 마이너스 사사. 그래서 코사인 뮤 코사인 dv 마이너스 코사인 뮤 사인 dv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아, 코사인 dv는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에요. dv가 0에 가까운 값이니까요. 그리고 사인 dv는 dv에 가까운 값입니다. 그래서 요 코사인 dv 대신에 1을 대입하고 사인 dv 대신에 dv를 대입을 하게 되면 식이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즉 코사인 뮤 마이너스 사인 뮤 곱하기 dv라는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식을 이제 요 식 그러니까 v 곱하기 코사인 뮤 그럼 여기도 이제 v 곱하기 코사인 뮤가 하나 나올 거는 거 예측이 되시죠? 그 값은 이제 서로 양변에 빼주게 되면 같은 값인 v 마이너스 코사인 뮤를 빼주게 되면 없어지게 되고요. 결국 남는 식이 요 식이 남게 됩니다. v분의 dv는 탄젠트 뮤 곱하기 dv라는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탄젠트 뮤라는 값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코사인 뮤분의 사인 뮤예요. 사인 뮤. 그리고 이 코사인 뮤는 다시 사인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뮤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나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 된다는 그 관계로부터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인 뮤라는 값이 어떤 값이냐면은 마흔함바분의 1이라는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 그리고 요 식에도 사인 뮤 대신에 n분의 1이라는 마흔함바분의 1이라는 식을 우리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 탄젠트 뮤가 루트 마흔함바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식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탄젠트 뮤분은 이런 과정을 왜 거쳤냐면은 이 탄젠트 뮤를 마흔함바로 표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는 뒤에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마흔함바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뮤 대신에 요 값을 결국은 요 값을
여기에 대입을 하게 돼서 요식은 V분의 dV는 루트 마남바의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곱하기 dV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남바가 1보다 작을 때는 의미 없는 식이에요. 1보다 큰 경우에만 마남바가 1보다 큰 경우에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 마남바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면 여기 K라고 안 적고 제가 감마라고 적었네요. 죄송합니다. 음속분에 저 루트 KRT 여기는 감마라고 적었는데요. 루트 KRT분의 V가 마남바의 데피니션이죠. 음속에 비해서 이 유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보는 게 바로 마남바입니다. 그래서 요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로그를 취하면 요식이 돼요. 로그를 취하고 음함수 미분을 취하게 되면 요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V분의 dV는 마남바분의 d마남바 플러스 2분의 1 t분의 dt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요 값은 이제 요 값은 이제 0이 되죠. 변하지 않는 값들이니까요. 감마하고 R은 변하지 않는 값들이니까 미분하면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서히 이제 윤곽이 나타납니다. 우변은 일단 마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이 됐어요. 표현이 됐죠. 그리고 이 좌변은 V분의 dV는 이 마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일단 표현이 됐고 t분의 dt라는 값을 만약에 마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V분의 dV를 모두 마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좌변에도 마남바에 대한 펑션이 되고요. 우변도 마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dV가 얼마냐에 따라서 즉 요 각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변화하는 마남바의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이 t분의 dt를 마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바꾸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열 유동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t 곱하기 가로 열고 요 값은 콘스탄트 하다는 식으로 우리가 앞서서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 식과 이제 똑같이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그리고 양변을 로그를 취한 게 이거 요 식입니다. 네. 로그 요 값은 이제 로그 t 더하기 로그 괄호가 되고요. 우변은 이제 로그 c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서와 똑같이 양변을 미분을 해주게 됩니다. 음함수 미분이죠. 음함수 미분을 하면 로그 t를 미분을 하게 되면 t분의 1이 돼요. 그건 t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딴 건 다 상수니까 마남바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되죠. 그래서 마남바에 관해서 미분을 하면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렇죠? 요 전체가 여기에 가 있고요. 요 전체라고 이야기한 가로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 값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뭐 간단한 수학이니까 연쇄함수의 미분? 그런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미분이 되게 됩니다. 요건 이제 m에 관해서 미분을 해준 거죠. 우변은 물론 미분하면 상수니까 0이 되죠. 자, 그럼 이제 t분의 dt 요 값을 마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이렇게 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요게 대입을 하고 요 전체를 요게 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소 복잡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한 수학들은 어려운 수학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절대 어렵지는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원하는 바를 이제 다 얻었어요. 이 꺾임각 DV, 아주 작은 꺾임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꺾임각 DV를 마하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미분 방정식이긴 하지만 이 마하남바에 대한 펑션으로 전부 표현을 했어요. 이 미분에 대한 이제 관계식을 얻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다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좌변은 이 V에 대해서 각도 V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고 우변은 마하남바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 좌변은 아주 쉽게 적분을 할 수 있죠. V2-V1으로 이제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조금 식이 복잡하긴 하지만요. 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그 적분된 식이 바로 요 식입니다. 요 식. 여기에 이제 마하남바 1부터 마하남바 2까지 적분을 하는 거니까 그 값들을 M2를 대입했을 때의 값에다가 M1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빼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이 마하남바와 각도 사이의 릴레이션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편의상 V1을 0이라고 그러고 마하남바 1을 1이라고 한다면, 즉 1이라는 유동이 마하남바 1이라는 유동이 다가오고 있고 1이 아닌 유동이면 이제 여기에 다른 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마하남바 1이라는 유동이 접근을 하고 있고 V라는 V2죠. V2라는 각도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 마하남바 얼마로 디벨롭이 될 건지를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수학적인 관계식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런 조건 하에서 여기 마하남바 1인 유동이 접근했을 때 V라는 각도가 꺾여져 있으면 마하남바가 얼마가 될까? 그걸 이제 구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들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즉 V1 대신에 0을 대입하고 마하남바 1 대신에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요 식은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복잡한 식이지만 어려운 식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V1 대신에 그냥 0 대입하는 거예요. M2 값 대입했죠? 그리고 M1 값은 1을 대입하는 거예요. 1을 대입하면 당연히 0이 되네요. 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한 값이 요 값입니다. 여기 M2가 이제 요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를 할 수가 있냐면은 이 각도가 주어졌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걸 우리가 알고 싶긴 한 거죠. 마하남바가 얼마로 팽창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긴 하는 거예요. 알고 싶긴 한데요. 마하남바 그러니까 1로 접근을 하게 되면 아니죠. 이 V가 20도로 꺾여져 있으면 요게 20도로 꺾여져 있으면 마하남바 1로 접근을 했을 때 요거하고 요건 조금 다른데요. 1로 접근을 했을 때 마하남바가 얼마로 팽창이 되게 되냐면은 대략 이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요 40도라는 꺾임각이 주어졌을 때는, 꺾임각이 주어졌을 때는 이 마하남바 3, 여기 표시된 건 마하남바 3인데요. 그 마하수가 대략 2.5 정도로 더 빨라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